시를 남겼는데요. 자, 오늘은 이 시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아, 시 너무 좋다. 자, 이 별 해는 밤은요, 윤동주가 연희 전문학교에 다니던 시절 밤하늘에 가득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입생 윤동주의 기분을 알 수 있는 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시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야 동주야, 그 연희 전문 모자 바로 쓰라. 아이, 아버지.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설레이는데요, 저도? 이미 막 너무 신났어. 설레이고. 그 혹시 마지막에 뭐 있죠? 그 아가씨 뭐요? 네, 아가씨가 지나고. 대학 새내기, 대학 왜냐면 새내기. 제가 남중남고 나와가지고 제가 서울에 딱 올라왔는데 여자 학생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한국 식민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일단 학교에서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우리 역사를 못 가르치게 하고 그거를 대학교 과정에 적용한 게 1940년입니다. 그래서 조선어 강좌를 아예 없애고 천황학에 충성하는 조선인, 곧 일본인을 만드는 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조선어를 없앤 거죠. 문학도로서 우리 글을 쓰지 못한다는 건 곧 떠오르는 시상을 예리하게 표현할 길,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죠. 격투기를 치면 제가 경기를 나가는데 네, 손 발 쓰지 말고 싸우라는 느낌이라 해야 그렇죠. 될까? 맞습니다. 모든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막막해지는 느낌이. 자, 그래서 이맘때쯤 윤동주가 쓴 시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지금 바람에 스치우는 정도가 아닐 텐데 거의 막 광풍에 휩쓸리고 있을 마음을 저렇게 아름답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사랑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자, 여기서 별은 순수한 이상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현실적 조건들의 그 위협받고 있는 그 암흑기, 이 암흑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우리 민족을 압박해오는 일제의 횡포 속에서도 순수함을 지키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자 했던 윤동주의 다짐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는요, 졸업을 앞두고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일본어가 아닌 우리말로 써내려간 시집을 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때 만든 시집의 제목이 뭐다? 하늘과 바람과 맞습니다. 바로 별과 이겁니다.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한글로 된 시집을 출간하면 잡혀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윤동주가 시집 출간을 강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진욱 씨 한번 읽어주시죠. 처음에는 시집 이름을 병원으로 붙일까 했다면서 표지에 연필로 병원이라고 써넣어 주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병원이란 앓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겸손하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매체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글을 쓰는 이 문인들의 영향력, 글의 힘이 굉장히 컸거든요. 윤동주는 나처럼 일제강점기라는 그 잔혹한 시대에 살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시로 좀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나름의 독립운동을 하겠다. 본인의 그런 결연한 의지를 약간 표현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윤동주는요, 완성된 시집을 들고 가장 먼저 평소 사상적으로 존경하던 이양하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시집 내지 마라, 청천명력 같은 교수님의 말에 윤동주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교수님, 이양하 교수님께서 왜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반대한 거예요? 조선어로 된 시집을 낸다? 그건 총독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 미래가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렇죠. 보호 차원에서. 결국 윤동주는 시집 출판이 좌절되고 정말 크게 낙담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리 제본해둔 세 권의 시집 중에서 한 권은 윤동주 자신이 가집니다. 그리고 남은 한 권의 시집, 윤동주가 너무나도 아끼던 후배 정병욱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후 윤동주는 1941년 12월 27일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윤동주가 큰 결심을 하고 남긴 시가 있습니다. 자매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주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어느 왕조의 유물, 그러니까 망해가는 조선, 이 망해가는 조선에 살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에 몸부림치는 그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 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반성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참회하려고 하고 혼자서 다 짊어지려는 것 같아서 이렇게 괜찮다고 안아주고 싶게 만드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아파할 필요 없다고 좀 위로해주고 싶은 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회록을 우리 배우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참회는 그냥 막연히 후회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반성해서 자기를 성찰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까지 전제가 돼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결론은 유학입니다. 조선에서는 본인이 문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더 이상 공부할 공간이 없는 거죠. 방법도 없고. 예, 방법도 없고. 이때 윤동주가 창씨개명까지 감행하면서 유학을 선택했던 건 훗날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이 아니었을까. 당시에는 창씨 개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일본에 가는 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윤동주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출국을 앞둔 직전에야 송몽규와 함께 창씨 개명서를 제출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보았던 시 참회록, 그 참회록의 원본을 좀 보시면요, 그 윤동주의 그 복잡했던 마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이 좀 남아 있거든요. 뭐지? 자, 이 지금 낙서한 거예요. 지금 뭘 쓴 거예요? 평소 윤동주는 머릿속으로 모든 구상을 마친 다음 시를 쓰거든요. 그래서 윤동주의 다른 시에서는 사실 이런 낙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봤을 때 윤동주가 참회록이라는 시를 쓰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쓴 이 낙서를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정 자체가 그냥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계속 얽혀 있고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나 살아나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일본 가서 그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의지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욕주에 휩싸인 리쿄대학의 분위기를 윤동주는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리쿄대학의 남학생들이 강제로 머리를 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리쿄대학에서는 매주 1시간씩 특이한 수업까지 받아야 했거든요. 바로 교련 수업이었습니다. 학교 교련장에서 장총으로 사람을 찌르거나 무기를 짊어지고 달리는 훈련을 그것도 일본의 현역 장교에게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윤동주는 교련복 입기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자신이 믿던 일본인 교수를 찾아가서 이 교련 거부에 대해서 상담하기도 했답니다. 어수선한 이 도쿄의 분위기, 유학생을 사무치는 외로움, 이를 견뎌내기 위해 윤동주는 자신의 심정을 담아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죠. 바로 이때 훗날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이 시도 쓰게 됩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아, 기억나요. 이거 쉽게 마지막. 쓰여진 시. 아, 와, 제목도 그렇고. 진웅 씨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 쉽게 쓰여진 네네. 시라면서요. 육첩방이 딱 그 다다미 해가지고 일본 그 조그만한 그 몇 평 안 정말 한두 평 될 만한 방일까요? 그 조그만한 공간만이 허락돼 있는데 심지어 그 공간이 남의 나라라고 끊임없이 옆에서 속삭여주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것마저 남의 나라. 네네 그것마저 유일하게 그럼 글로 쓰고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 또 마지막 구절에 이 시가 쉽게 쓰여졌다고 말하니 이걸 보고 있는 저희는 마음이 뭐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근데 약간 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 계속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윤동주는 시 안에서 일본을 분명하게 남의 나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이자 일본 제국주의 중심지 도쿄에서 나 혼자 이렇게 편하게 공부해도 되는 걸까?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